자, 오늘은 3, 4월 과정 5주차 지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정책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재 157페이지를 보세요. 네, 157페이지예요. 자, 5번 챕터 토지 정책이다 소개되는데 이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챕터 토지 정책 옆에다가는 별표 9개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9개 드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토지 정책이라는 것은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이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토지 문제부터 출발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토지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4가지 설명을 좀 드립니다. 먼저 물리적 토지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물리적 토지 문제로선 자, 토지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비롯된 문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증성이란 특성에서 토지는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좀 부증성이라는 특성에서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그래서 절대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물리적 토지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경제적 토지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 예를 들어서 합시다. 토지는 물리로 양을 늘릴 수 없다. 한정된 자원이라는 이야기. 이때 토지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지가는 어떻습니까? 상승하겠죠. 그럼 지가가 상승하는데 투기 세력까지 가산하면 지가는 어떻습니까?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지가가 합리수마도 훨씬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 같은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지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가고, 자, 지가는 땅값이죠. 고자는 높을 고자예요. 자, 땅값이 합리수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된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가고 이론에서 여러 가지 폐단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가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들, 이들이 바로 뭡니까? 경제적 토지 문제로 인식되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지가로 인해서 어떤 폐단들이 있을 것인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가로 인해서 택지를 필요한 사람들이 택지를 취득하는 게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어려워지겠지요. 그래서 택지가 어려워진다. 하나의 폐단이 될 수 있겠죠. 또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내가 건물 하나 신축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신축인데 뭐가 필요합니까? 토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당초에는 토지 구입 비용을 100억 그리고 건물의 신축 비용 200억 이렇게 해서 총 300억 사업비를 들여서 건물 하나 신축하고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지가고 이론에서 토지를 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 그래서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150억 이렇게 토지 취득 비용이 발생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건물 신축 비용 200에서 총 350억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총 당초 예상대로 300억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건물의 신축 비용 이걸 줄이겠죠. 얼마로? 150억. 이리 줄여버린다 해서 건물 신축하면서 A급 자재를 끌어 C급으로 전부 다 바꿔치기 한다는 이야기예요. 설계병 이론을 통해서 이론에서 건물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이도 지가고로 인한 하나의 폐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고 이론에서 공공용지 취득이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어려워지죠. 이도 하나의 폐단이 됐고 지가고 이론에서 또 주택가격 상승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겠죠? 주택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도 하나의 폐단이 되겠죠. 다음 지가고 이론에서 토지 이용은 집약화될까요? 조방화될까요? 집약화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가고 이래서 토지 이용은 집약화된다 해서 집약적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집약적 토지 이용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가고 이론에서 지나친 집약적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건물의 고층화 입찰 초래이기 때문에 토지 과밀 이용의 원인이 된다서 하나의 폐단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다음은 이제 지가고 인해서 도시 스프롤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스프롤 이 자체는 볼품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뭇잎이 있어. 나뭇잎을 벌레가 갉아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별 볼 일 없다. 이 같은 걸 우리가 스프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도시 스프롤이라는 것은 도시가 볼품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도시가 있어요. 자, 이 도시가 있으면 이 도시가 성장하면 이제 외연적으로 확대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외연적으로 확대인데 지가고 인해서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값이 어때? 싼 곳만 이렇게 골라가면서 어때? 개발해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중간에 공지를 띄우고 이제 땅값 싼 곳만 골라서 개발한다면 도시가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별로 볼 일 없다. 이 같은 걸 우리가 도시 스프롤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집가로 인해서 도시 스프롤 현상을 어때? 초래할 수도 있겠죠? 이도 하나의 폐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직주분리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주분리 현상인데 직주분리는 직은 뭡니까? 직장이에요. 직장, 주는 주거지다.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가 어때? 분리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도심에 제 직장을 두고 있는 근로자가 주거지를 어때? 외곽에 두려는 현상이다. 사실 어때? 이제 도심에 직장을 두고 있는 근로자가 도심에 내 집만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그렇지만 집가권에서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도심에 내 집 마련이 어렵더란 이야기예요. 따라서 주거지를 어떻습니까? 외곽으로 이동을 시키고자 한다는 겁니다. 참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을 뭐라 합니까? 직주분리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주분리 이 자체도 근본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도 직주분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도시들이 있었어요. 대표로 일산, 분당 이 같은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직주분리가 근본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집가로 인해서 과도한 직주분리에서 나타나면 이는 어때?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왜? 통근거리가 지나치게 길어지겠죠? 그래서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지나친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든지 도시 스프롤 현상을 초래한다. 과도한 직주분리 현상이 나타난다. 모두가 어때? 토지 이용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들이죠. 뭐 때문입니까? 집가고 이론에서다. 이제 어떤 집가고 폐단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집가고 인해서 여러 가지 폐단들이 나타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딱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집가고 이론에서 토지 이용은 조방화되는 겁니까? 집약화되는 겁니까? 집약화된다. 우리 지금 말 바꾸기 무슨 여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가고 이래서 토지 이용은 집약화된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집가로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경제적 토지면이 이시되는 대표적인 예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세 번째로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에 따른 문제도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조금 전에 집값으로 인해서 지나친 집약적 토지 이용이 이른다. 도시 스프롤 현상을 초래한다. 과도한 직주분리 현상이 나타나서 모두 어때? 토지 이용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죠. 또한 우리 예를 들어 수 있겠죠. 공안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 공안지 배웠습니다. 공안지는 뭡니까? 도시토지예요. 그럼 도시토지에서 오로지 집가 상승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를 말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공안지는 이용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로지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도시토지 부자 아우성인데 공안지가 많은 말수록 토지용은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이다. 여기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토지 소유의 지나친 편중 현상이다. 이도 하나의 토지 문제로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똑같은 양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누군 좀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 누군 좀 적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차이가 크다면 이도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아주 좀 오래지만 우리나라의 과거에 토지공개념 연구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토지공개념 연구위원회 여기서 보고서 하나 낸 게 있었죠. 그 보고서 여기다 내면 우리나라 경우에는 상위 소득 25%계층이 전국 민유지의 91%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면 토지 소유가 어때? 지나치게 편중이 돼 있다 할 수 있겠죠? 이도 하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도 여러 가지 토지 문제이지만 이런 정도로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적인 노력이 바로 뭡니까? 토지 정책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 토지 정책도 목표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야. 사실 정책의 목표는 뭡니까? 결국 토지 문제 이걸 어때? 해결하자 이게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토지 정책 목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딱 두 가지로 축약을 해보자는 겁니다. 먼저 토지 이용은 어떻게 하자? 효율적으로 하지 않냐 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겁니다. 다음 토지 소유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높여보자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축약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튼 정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효율성과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토지 이용에 있어서는 어때?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높여보고 토지 소유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높여보자. 이렇게 크게 우리는 정책 목표 축약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제 토지 정책 수단들이 여러 가지 토지 정책 수단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토지정책 수단이다. 그럼 일종에서 어때? 정부가 즉 공적체가 토지시장에 어때? 개입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각종 토지정책을 활용하겠다 이야기는 결국 어때? 공적체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생각하시고 이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방법도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보세요.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법률적으로 또는 행정적인 수단으로서 토지 이용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토지 이용을 규제할 것인가?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주거지역 근처에 시민통장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부의 외벽을 처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어울리지 않는 토종을 못하도록 행정을 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어울리지 않는 토종을 못하도록 행정을 가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어때 감소시키는 목적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방하고자 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정입니까? 부입니까? 부예요. 부의 위해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하고자 합니다. 그런 겁니다. 이처럼 어울리지 않는 토종은 못하도록 행정을 가하고 어울리는 토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그리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보고자 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근본적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튼 토지 이용 규제하는 정책도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겠죠. 가장 대표되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 배웠죠? 지역 지구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지구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외에도 건축 규제라든지 각종 인허가 이를 통해서 토지를 규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법으로 규제하게 또 행정적인 수단으로 규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외에도 저희들이 배운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자, 개발권 양도 제도다 또는 개발권 이전 제도다. 이분도 저희들이 배웠던 내용이죠. 이 개발권을 양도 팔아먹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개발권 양도 제도 이 자체도 토지 이용 규제는 하나의 정책 수단이 되는 겁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권 양도 제도 이 자체는 공식으로 도입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지요. 공식으로 도입된 제도는 아니라 그랬어요.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생각하시고, 여튼 개발권 양도제도 이 자체도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직접적 개입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직접적 개입 방법이었으면 공적체가 토지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거지요. 어떻게? 수요자나 공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해서 공적체가 토지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 해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바로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직접적 개입 방법이도 여러 가지 있죠.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뭐 공영 개발이라든지, 다음은 수용 또는 매수 방식이다. 다음은 초과 매수. 다음은 토지 은행 제도 또는 토지 비축 제도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대표적인 직접적 개입 방법의 수단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세 번째 간접적 개입 방법이 있지요. 간접적 개입 방법에서는 우리 여러 차례 언급했죠. 조세라든지 금융, 다음은 보조금, 부담금,
자,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게 간접적 개입이다. 그래서 지문에 자,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나오면 어디에 다 해당합니까?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살기가 잘했습니다. 자, 다음은 토지 관련한 정보를 창출하고 이럴 때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정보를 창출해서 제공하겠다. 이 자체도 토지용 규제하는 방법은 아니겠죠? 직접 개입은 아니네요. 그럼 어디에 합니까? 간접 개입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공적처가 토지시장에 개입하면 또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적 개입이 있고, 간접적 개입이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대표로 몇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역 지구제는 어디에다 합니까? 토지 이용 규제는 대표인 정책 수단이 되겠죠? 다음은 공영개발 수용 또는 매수 방식, 초과 매수, 토지 은행조 이들은 다 대합니까? 직접 개입이 되겠죠. 다음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일통에서 개입하면 어디 합니까? 간접 개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좀 더 구체로 이야기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세요. 여기선 우리가 이제 지역 지구제다, 공영 개발이다, 토지 은행제다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다 뭐가 되는가? 바로 토지 정책의 수단들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는데 지역 지구제입니다. 지역 지구제. 자, 이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지역 지구제를 시행하는데 관련된 법적 근거가 뭡니까? 바로 국토의 힘 이어는 법률이다.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아마 공법 시간에 잘 배우실 거예요. 용도 지역 이런 걸 지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행위절 가하겠다. 그래서 지역 지구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어는 법률이다. 약칭으로 국토계획법 대표적인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역 지구제를 시행하는 목적도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자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방하고자 합니다. 알 수 있겠죠. 또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보겠다. 이것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게 바로 뭡니까? 지역 지구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름도 우리 시험 종종 출제하는데 이름이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의 외부 효과 이 자체를 사적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공적체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부의 외부 효과는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은 부의 외부 효과는 사적 시장에서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결국 시장 실패성이 초래되겠죠. 수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해서 감소시켜서 정부가 개입했는데 지역지구제 이 자체가 대표적인 정치수단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이 같은 국토의 계획 및 위헌은 법률이다. 여기에 의한다면 용도 지역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지요. 용도에서 크게 네 가지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도, 관, 농,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도관, 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구분해서 지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특히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주, 상, 공, 녹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하고 있고 더욱더 세분해서 지정하고 있다. 이 생각하시고 여기까지는 학계론 이 과목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공부 시간에 워낙 자세히 배우셨으니까 아주 기초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우리 또 2분도 살펴봅시다. 이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의 대지가 있다, 토지가 있다, 좋습니다. 그럼 하나의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의 토지에 용도 지역 간에는 중복지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의 토지에 2개 이상의 용도 지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토지에 용도 지구 간에는 중복에서 지정이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리고 하나의 토지에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이 자체도 중복에서 지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미 용도 지역 간에는
용도적 한해는 중복해서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뭐 이런 정도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여기 보세요. 이제 공영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부터 이야기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처럼 이 땅이 있다는 이야기. 이 땅을 이제 자, 한국 토지주택공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땅을 어떤 이제 택지로 개발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 공사는 공적 주체입니까? 사적 주체입니까? 공적 주체다 할 수 있겠죠. 지금 공적 주체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니까 공영 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영 개발이다. 그럼 지금 공적 주체에서 자, 택지로 개발이 된다는 이야기. 이걸 정확히 표현하면 뭡니까? 택지의 공영 개발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참 공적체가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해서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시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따라서 이때는 뭐가 된 겁니까? 공급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영 개발은 어디에 합니까? 직접 개입이다. 자, 보세요. 공급자가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사가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원토지사부터 이 땅을 때 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들였는데 여기에 조그만 땅 가지고 있으면서 때 안 팔겠다. 알을 받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실 공주체가 개발한다는 이야기는 뭐 됩니까?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지요. 그럼 공익을 추구하는데 여기서 알 받게 있으면 공익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감히 수용을 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영 개발에 있어서 공적체가 개발함에 있어서 토지 취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수용 방식이다 또는 매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수용한다는 이야기는 사들인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공적체가 토지장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수요자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참 수요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용 매수 방식 이도 어디에 합니까? 직접 개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참 공영 개발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뭡니까? 수용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영 개발에도 다소 단점들이 나타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원토지 소유자는 수용하면서 한풀 때 보상을 더 받고자 하겠지요. 즉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즉 원토지 소유자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처럼 토지를 수용을 합니다. 수용하고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초기에 때 사업 비출이 많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쟁취를 효율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 이 같은 단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그럼 이제 공사가 이 땅을 수용했습니다. 이 땅을 수용해서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한다는 이야기예요. 개발하는데 인근의 지가가 어때? 상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지만 저 멀리 떨어진 이 땅의 지가에는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공적주체 개발로 해서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이 맞아야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토지 소유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지가가 상승하는 이 땅을 서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투기 현상을 초래할 수 있겠고, 이래서 지가는 더욱더 불안정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문제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적체는 개발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겠지요. 그래서 이래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공적체 개발로 인해서 정상 이상의 지가 상승이 있다면 이걸 개발 이익으로 규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개발 이익으로 규정하고 이 개발 이익으로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개발이익 환수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개발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어떤지 토지소유의 형평성을 높여볼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또한 투기를 예방할 수 있겠죠. 지가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참 투기를 예방하고 지가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토지 이용의 효율성도 높여볼 수 있다는 이야기요. 이 같은 목적으로 시행되는 게 바로 뭡니까? 개발이익
환수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우리가 이제 개발릭 환수제다 정책수단 말씀인데 개발릭 환수도 도입 목적이 어디 있는 겁니까? 바로 토지 소유의 형평성을 높여보자. 그리고 투기를 예방하고 시가의 안정에 기여하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보자. 여기에 목적이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이처럼 이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들이 어때? 여러 가지가 있더란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더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는 겁니다. 개발 부담 부과 있어 개발이익을 어때 환수하지 않느냐. 그 밑에 벌써 이제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킨다. 참 부담금 이 자체는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이다. 자, 부담금 나와 있죠?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렇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또 다른 방법 바로 초과 매수라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초과 매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택지로 개발한 땅은 이 땅이에요. 이 땅인데 여기에 개발 이익이 발생될 땅이 이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개발 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야. 근데 개발 이익이 발생할 땅까지 아예 어떻습니까? 아예 이처럼 다 사들여 버리는 겁니다. 아예 다 사들여 버린다. 그럼 사실 이처럼 개발 이익이 발생까지 다 사들여 버리면 개발하고 땅보다 더 많은 땅 사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초과해서 매수한다 이런 의미예요. 초과 매수다. 그럼 결국은 초과 매수 이 자체도 어때 사드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토지시장에서 공적체가 뭐가 된 겁니까? 수요자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과 수요, 초과 매수 이 자체도 토지시장에서 공적체는 수요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에 합니까? 직접 개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사가 아예 개발이 발생할 이 땅까지 다 사들여 버립니다. 다 사들여서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지 이 인근의 이 땅은 지가가 상승하겠죠. 그럼 지가가 상승한 때 팔아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팔아버리는 개발이익은 누구에게 수여됩니까? 바로 공사에게 귀속된다. 그래서 공사가 이때 개발이익으로 사회적으로 적절히 배분시켜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초과 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킨 방법이 있고 초과 매수라는 방법이 있다. 이때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간접 개입 방법이 되겠고 초과 매수는 어때? 직접 개입 방법이 되겠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널리 쓰고 있는 건 뭐가 됩니까?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킨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개발이익 환수도 이걸 말씀드리면서 공영개발 수용 방식 초과 매수 부담금 부과 여기까지 다 이야기 드린 겁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토지 은행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토지 은행 제도라는 게 있다. 근데 흔히 우리 이제 토지 비축 제도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는 공공토지의 비추한 법률 여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정책수단과 관련된 법적 근거도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 어렵게 생각하시고 어떤 이제 지역 지구제다 이런 공부 시간 많이 배웠죠? 어떤 법입니까? 국토이익 및 이런 법률이다 이해되시겠죠?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도 있는 개발이익 환수한 법률 여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다음 토지은행제도는 공공토지의 비축하는 법률 여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해서 지문에 비축 이 표현이 나면 이건 뭡니까? 토지은행제도 토지 비축에다 이렇게 연결만 시키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근본적으로 토지은행제도는 공적체가 저가의 미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비축시켜 놓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비트된 토지를 어떻습니까? 풀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보세요. 대량으로 매입한다. 이때는 뭐가 됩니까? 토지장에서 공적체가 수요자 되는 거지요. 다음 비트된 토지를 풀어버리는 건 뭡니까? 공급자가 된다. 결국 수요자, 공급자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토지은행제도 역시 어디야 합니까? 직접 개입에 해당된다. 우선 완전 당월 메뉴다 생각하시고 자 토지은행제도 이는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직접 개입 수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튼 토지은행제도는 직접 개입 방법의 하나가 된다. 그럼 우리는 누가 주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여기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저가의
미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해서 비축시공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풀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 같은 토지 은행제도를 도입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정책 목적이 있겠죠. 그 중에 대표 두 가지를 들어볼 수 있는데, 먼저 이 생각을 해봅시다.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일시로 수요가 증가하면 지가가 뛰겠죠. 이때 비축된 토지를 풀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가의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겁니다. 즉,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잡아서 이제 공공용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비축된 토지를 풀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풀어버리면 공공용지를 적시에 공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뭐 이런 일도 있겠죠. 자, 처음 공공용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이때 토지를 수용한다면 보상 비용이 많겠지요. 땅값이 비싸니까. 그렇지만 저가의 미개발토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걸 활용한다면 사업비를 줄여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장점도 있는 거죠. 여하튼 토지 은행 도입한 근본 목적은 여러 가지지만 크게 두 가지로 쓰겠죠. 지가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래서 도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다음, 공공용지를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이다 생각하시면 이 두 가지가 대표 목적이고, 뭐 이외에도 질서 있는 토지개발 선도하겠다, 개발이익 환수하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여튼 토지 은행제도 단점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저가의 미개발 토지를 짜도 대량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초기에 사업비가 많이 들겠죠? 이것도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고, 또 비축을 시켜야겠죠. 비축한 동안 관리가 돼야 되겠지요. 이도 하나의 단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참 저가의 미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공사가 매입을 합니다. 매입하면 인근의 집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도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제 토지 은행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는 직접 개입의 하나의 정책 수단이다 생각하시고, 자, 다음은 이제 취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이를 통해서 토지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어디 합니까? 조세니까 간접 개입이 되겠지요. 간접 개입. 다음은 이제 금융 지원이다. 이는 역시 간접 개입이 되겠죠. 보조금 지원해주겠다. 간접 개입이 되겠죠.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겠다. 부담부가 간접 개입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가 이제 이분 한번 생각합시다. 자, 지가 공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지가 공시도. 지가는 뭡니까? 땅값. 공시 알려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땅값을 알려주는 제도다라는 겁니다. 대표로 우리가 이제 지가 공시도 표준지 공시 지가라는 게 있고, 이제 개별 공시 지가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자, 표준지 공시가는 국토교통장관이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땅값을 알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도시 중에서 대표되는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표준지에 대해서 땅값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그렇죠? 표준지 공시가 이걸 조사평가에서 알려준다. 그럼 결국 정보를 창출하고 제공해준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가 공시도 이 같은 경우에도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은 토지정책 수단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지구재는 토지 이용자는 대표인 정책 수단이 되겠고, 다음은 공영개발 수용 방식 초과매수 토지 은행제도는 뭡니까? 직접 개입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정보의 창출 및 제공이다. 이들은 다 간접 개입에 해당한다. 이렇게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여기 보세요. 최근에 토지 공개념이다. 이 표현도 많이 쓰고 있지요. 토지 공개념에서는 근본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제한하려는 인식의 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려는 인식의 사고다. 뭐 때문에 소유권을 제한할 것인가? 여러 가지 있겠죠? 먼저, 토지는 부중성의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누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토지는 사회성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다 할 수 있죠.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 재화이기 때문에 공공복리할 때 우선적으로 이용될 필요가 있겠죠. 일선 소유권할 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예, 자, 토지는 부증성이란 특성이 있고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라는 점에서 토지 공개념이 도입되고 더욱더 확대되어 실시되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이 부분은 하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토지 공개념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토지의 특성 뭐가 됩니까? 부증성이에요. 부동성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부증성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 조심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 이 어떤 토지 공개념에서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자유권이 될까요? 상대적 자유권이 될까요? 자, 상대적 자유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자, 소유권이라는 것은 어때? 취득 그리고 토지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권리가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에서는 이처럼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권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절대적 자유권에서는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하겠다 이런 관점이고, 상대적 자유권은 비록 내 땅이랄지라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하겠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럼 자, 오늘날 토지소유권은 절대적 자유권을 강조할까요? 상대적 자유권을 강조할까요? 상대적 자유권이다. 그래서 법에서 토지소유권을 어떻게 했어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성 권리다 이런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토지소유권은 절대적 자유권이 아니라 뭡니까? 상대적 자유권이 된다. 흔히 상대적 자유권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상대권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더 정리합시다. 여기 보세요. 이제 택지 소유 상한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법률에 의해서 과거에 택지 소유 상한이다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미 이 법률은 구체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 법률은 지금 현재는 폐지된 법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위헌 판결로 받던 법률이에요. 그래서 택지 소유 상한 법률 현재 폐지된 법률 이것만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만 계산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지 않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우리나라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체성과 관련된 법적 근거로서 틀린 것은 이런 문제를 물어보면 종종. 그럼 택지 소유상 법률 이 자체는 폐지된 법률이니까 현재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구체적인 내용 필요 없습니다. 여하튼 택지 소유상 법률은 현재 시행되고 있으니까 폐지된 법률입니까? 폐지된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택지 소유 상한이다 이것도 현재 시행된 제도는 아니겠죠?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정체성을 다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름 교재 157페이지부터 소개되는 내용이다는 겁니다. 소개됩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특히 158페이지에 양호 3번 자, 158페이지 양호 3번 토지 정책 순환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다 나와 있죠. 이 부분 밑줄 그어진 부분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9페이지 상단에 5번 문제 들어있죠. 5번 문제도 저희들이 1년 때 풀었던 문제니까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보세요. 자, 160페이지는 자, 6번 챕터 토지 공개념이다. 자,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이제 양월 1번 뭐 이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우측 페이지 보세요. 161페이지입니다. 자, 문제 6번 보세요. 문제 보시면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나온다는 이야기 종종. 근데 보세요. 이제 3번 한번 보세요. 3번. 자, 공공토지에 비추한 법률이다. 비축 들어있잖아요. 이는 뭡니까? 토지은행제도, 토지 비축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4번 딱 보니까 답이네요. 뭡니까? 택지 소유 산업 법률. 이는 현재 시행된 법률입니까? 폐지된 법률입니까? 폐지된 법률이다. 할 수 있겠죠? 뭐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죠?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폐지된 법률이니까 현재 도입된 시행도 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 5번 보시면 국토액 및 이런 법률 여기에 근거해서 용도 지역 제도 시행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7번
챕터 보시면 개발릭 환수제다 소인데 여기는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네, 별표 하나 해주시고 밑줄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62페이지 보세요. 네, 162페이지는 8번 챕터 8번입니다. 토지 운행제도 또는 토지 비주가 소개되고 있죠? 소개되는데 이분도 별표 2개 해놓으시고 밑줄 그어주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토지 정책이다. 이분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됐고 163페이지 9번 챕터 자, 임대주택정책이다. 여기서부터 뭡니까? 자, 주택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정책이다. 그래서 주택정책 관해서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도 근본적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공적인 노력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제 주택 문제부터 접근이 돼야 되겠죠. 주택 문제도 여러 가지지만 크게 우리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더라. 하나는 양적 주택 문제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질적 주택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양적 주택 문제에서는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비롯된 문제를 말한다. 흔히 우리가 이제 물리적 주택 문제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질적 주택 문제라서는 주거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더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비롯된 문제를 말한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소득의 문제예요. 그럼 소수준이 낮아서 주거비 부담률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할 수 있겠죠. 질적 주택 문제 흔히 우리가 이제 경제적 주택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주택 문제를 크게 양적 주택 문제와 질적 주택 문제를 구분해 드렸어요. 그럼 이 중에 뭘 먼저 해결해야 될까요? 양적 주택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양적 주택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질적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것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공적인 노력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주택 정책이 된다 생각하시고 주택 정책도 목표가 있다는 이야기. 사실 정책 목표는 뭡니까? 주택 문제 이걸 해결하는 목표가 되겠죠. 주택 정책 목표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로 축약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을 하자라는 이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양적 주택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 그랬죠. 그래서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질적으로 양호한 주택을 공급하자. 세 번째, 환경적으로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자. 이들이 구체적인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주택정책 목표 이 자체도 달성하기가 쉬운 일만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더라. 사실 정부가 주택정책을 시행한다는 이야기는 시장에 개입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즉 시장에 개입했을 때 시장 참여자의 저항도 만만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같은 시장 참여자의 저항도 있고 또 대책의 일관성에 결여될 수도 있고 또 과다한 재정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주택 정책에도 여러 가지 수단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수단도 여러 가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먼저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대주택 정책이다라는 게 있고, 다음은 이제 분양주택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수단들이 있다는 물론 이외에도 선분양제도, 후분양제도 등등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는 겁니다. 대표로 우리 임대주택 정책, 분양주택 정책을 들어볼 수 있더라. 이때 임대주택 정책에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시험 주로 묻는 건 세 가지입니다. 자, 근데 바로 이제 임대료를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임대료를 보조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공공이 임대택을 공급시키겠다. 해서 공공임대택 공급 정책이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임대주택 정책 수단들이다 생각하시고 완전 우리 시험 단골 메뉴예요. 거의 매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된 영역들이다 생각하시고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 공공임대택 공급정책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주택 정책도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겠지요. 먼저 분양가
분양가 규제 정책이 있다. 사실 여러분들이 분양가 상한제다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이 자체가 뭡니까? 분양가 규제 정책이에요. 임대료 규제 뭡니까? 임대료 상한제가 되겠죠. 현재 분양가 규제 정책이라든지 또는 분양가를 자유화 시장에 맡기겠다냐 자유화 정책이다. 이들이 대표적인 분양주택 정책 수단들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택 정책 수단도 여러 했지만 대표로 임대주택 정책 그리고 분양주택 정책 설명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임대주택 정책이에요.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분양주택 정책은 어때? 거저먹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7, 8달에 분양주택 정책 이것은 딱 적으면 두 문제, 많은 세 문제 풀면 끝이에요. 끝. 자, 그럼 뭡니까? 임대정책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 과정도 임대주택정책 중심으로서 여러분께 많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인데 여기는 임대료 규제정책, 임대료 보조정책,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인 정책 수단이다. 쓰겠죠? 그럼 자, 참고로 임대료 규제정책이다. 이분은 직접 개입일까요? 간접 개입일까요? 직접 개입입니다. 직접인데 크게 이분 신경 쓰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우리 부동산계에 아주 유명하신 모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쓴 책이 어때?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잘못 기재되어 있어요. 오타예요. 오타. 그래서 이제 출제가 안 될 겁니다. 그 교수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자, 다음 임대료 보조다. 인 뭡니까? 간접 개입이 되겠지요. 보조금이니까.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다. 이건 뭡니까? 공공이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직접 개입이다. 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임대료 보조정책은 어떻게 합니까? 간접 개입이 되겠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이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개입이 되겠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 이분은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수단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임대정책에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합니다.